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정권교체를 앞둔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관계가 대통령과 당선인은 만남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험악해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저희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인터뷰하면서 신구 권력 충돌은 언론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만 인수위 측에서는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청와대 측은 안보 공백이 왜 어깃장이냐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를 찍었고요. 유가 상승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강한 긴축을 시사하자 S의 공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S,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제는 침체돼 불황인 가운데 물가는 오르는 이 고통스러운 현상이기에 공포라는 말이 따라붙은 건데요. 자, 지난 대선에서 모두 경제가 중요하다, 후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집중해야 할 것, 경제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집무실, 이거 좀 멋있게 표현한 거고요.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하는 사무실이죠. 이슈의 중심이 본질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이 민주당 비대위의 부동산 정책 반성, 이게 어떻게 이어져야 할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그리고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첫 번째는 다시 또 오미크론이에요. 신규 확진이 다시 50만 명에 육박했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기자님?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9만 88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1042만 7,24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000만 명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 반 사이에 900만 명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정말 세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서 누적 확진자 우리 국민의 약 20%가 감염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네. 사실 해외에서는 인구 20%가 감염력을 가질 때 유행 감소세가 시작되는 경향 좀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1000만 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감소세로 가겠구나. 네.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판단하는 게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 다른 또 변이라고 할 수 있는 BA2,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 이것도 지금 40%가 넘게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파력이 30%가 더 세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점이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을 지명했다. 자, 청와대는 이렇게 밝혔어요. 한은 총재 후보 내정은 윤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자, 그럼 조금 이제 접촉이 있었다는 건데 회동의 물꼬가 좀 트일까요? 일단 그렇게 되길 바라야죠. 사실은 이제 이창용 그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기사는 이제 며칠 전부터 돌긴 돌았습니다. 네, IMF 소속이군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전의 경력도 보면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ADB라고 줄여서 말하죠. 수석 이코노미스트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 현장 경험까지 두루 갖춘 인사였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인수위 측과 청와대 측은 사실은 한국은행 총리 정도는 큰 이견이 없었다 원래. 왜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비화를 시켰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인수위 측에서도 지금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 4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 2014년
네. 4월에 총재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는 아직 대통령 선거가 아주 오래 남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임명했었던 사람이 2018년에 다시 연임에 성공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미국 그 FED와 함께 발맞춰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뭐 정파성을 띠기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도 이 부분만큼은 크게 각을 세우는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크게 비화시킬 부분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현재 야당 그리고 곧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라볼지 바라보는 그 장면만 보면 이제 크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회동 없이 이렇게 임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윤 당선인 측을 이제 이근에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면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바로 감사위원. 두 자리. 지금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지 못하는 핵심 의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위 같은 경우는 7명의 감사위원, 감사원을 포함해서 7명이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만약에 2명 가운데 1명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결국 7명 가운데 4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측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기 때문에 결국 감사원의 뭐 개혁이나 아니면 감사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생각한 대로 안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은 감사위원 두 자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석 또 윤석열 당선인이 한석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것도 곤란하다. 우선 그 두 자리는 좀 비워줘야 된다. 두 자리 다 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체기마다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다고 뭐 이게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된다고 이게 뭐 딱 그 어떤 시점을 맞춘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죠. 4년 중임하면 만약에 4년 중임 어떤 대통령이 성공했다 했을 경우에 7년 차, 8년 차부터 그렇죠. 이제 반드시 끝나야 할 임기의 대통령이 알박기 하느냐. 이 미래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계속 바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면 5년 뒤에 뭐 어느 정파에 어느 당에서 가져가더라도 대통령 자리를 이거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종신직 대법관이 이제 사망하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또 성향의 브렉 캐버너였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나 똑같구나. 전 제도 개선보다 이렇게 이 정밀한 제도는 어렵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좀 이제 국민들의 컨센서스. 얘기 나왔었죠.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 중시하면 되지 않을까. 정권 2학기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2017년 즈음에 이게 그 어떤 인사 알박기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취임 전에. 그러니까 저는 뭐 좀 이렇게 진통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임명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대법관이 갑자기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진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자기 고집이 아니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해서 주장하는 쪽이 이긴다, 유리하다.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고요. 선거가 이제 주권 행사의 장이 됩니다. 자, 알박기냐 아니냐. 사실 그때 기억납니다. 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한대행이 인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자, 다음 이슈를 보죠. 계속 좀 부딪히는 사안들이 많은데 역시 또 이 집무실 이전 관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건 좀 미뤄질 수밖에 없고. 취임 이후 그럼 이제 취임식을 하고 5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금 통이동 사무실, 인수위 사무실을 그냥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집무공간으로. 그럼 이제 관저가 따로 없으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한다는 거죠? 네, 그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초동 자택에서 통이동으로 출퇴근하는 방안. 이거는 사실은 경로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을 가로지르는 출퇴근 동선이에요. 그래서 결국 경호에 취약한 거 아니냐. 또 교통이나 통신 통제로 인해서 주변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단점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의 이 예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한남동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이 쓰던 공간 이걸 그러니까 임시 관저로 사용하는 방안인데요. 여기가 많이 낡았습니다. 네. 하지만 육군참모총장이 그래도 좀 쓰고 있는 상황에서 급한 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서초동보다는 뭐 가깝지만 한남동과 통이동도 뭐 좀 먼 상황이죠. 멀죠. 사실은. 강북 지역 쪽에서는 멀죠. 네, 이런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네. 있고 세 번째는 청와대 인근의 안가 같은 제3의 장소를 임시 거처로 마련하는 방안. 네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글쎄요. 세 번째 방안은 설득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통일동 집무실 안에 간이 침대를 펴는 초강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일단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결국에는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된다면 관저도 관저지만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진행할 때 벙커나 이런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방부로 가느냐 아니면 청와대 시설을 이용하느냐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얘기가 하나는 국방부 우리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국방부 이용하자라는 측과 아니 거기 이제 미비돼 있으니까 청와대 벙커만 쓰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NSC 회의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청와대 벙커를 쓴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5월에 지금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마 방한 예정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또 영빈관 시설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좀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평론가님 좀 명쾌한 해안 없습니까? 해안이 있었다면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인수위와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발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번 똑같은 얘기가 공회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현재 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 피력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 거고 아마 저는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처럼 급속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피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이전 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원식 의원이죠. 국민의힘에 서욱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2달이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달 정도라고 빠르게라고 이제 표현하긴 했지만 저는 아마 이제 못 이겨서 그렇게 빠르게 이 2달이라고 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르게 2달이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2달이면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면 고작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 휴가가 끝나기 전에도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왜 2달도 버티지 못하려고 하는 것인가? 왜 2달도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저는 장기적으로 과제가 되고 그 부분이 정말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훨씬 더 좋은데 졸속으로 처리했을 때 뭐 안보 공백이라든지 또는 지금처럼 무슨 뭐 통이동의 간이 침대를 대통령은 편하게 주무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편하게 주무시고 연봉도 많고 혜택도 많고 그래야지만 직무를 볼 때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체력을 소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편안하게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글쎄 간이 침대 이런 거는 뭐 임시 거처 이런 거 자체가 경호의 문제도 그렇고 급하게만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자, 오평론가님의 편하게 주무셔야 되고 그럼 모든 걸 다 체력과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야, 간이 침대 이게 민방위 훈련에서 한 2, 3일 체험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젊을 때 동원예비군 들어가도 그 일주일이 그렇게 힘든데 맞습니다. 야, 이게 한 달, 2달을 간이 침대는 아니 되죠. 그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는 자가격리를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하는데 그 전에 2020년쯤에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그냥 격리 시설로 바로 응급차가 와가지고 후송하듯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 간이 침대에 있었는데 그 2주도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2주였죠 그때는. 네, 2주였는데 2주 간이 침대도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간이 침대에 있다는 건 저는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좀 가장 좋은 대안을 내야 되는데 자,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모든 건 이제 여기서 지금 다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출퇴근 경로라든가 뭐 벙커 시설의 이용이라든가 좀 복잡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좋은 답을 찾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제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에서 이게 뭐 한 달이나 2달이나 이제 이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안보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다퉜는데 이게 뭐 딱 어떤 절충안이나 답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서로의 주장만 평행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야, 이건 뭐지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권성동 의원 발입니다.
국무총리 안철수 욕심으로 비춰질 것.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사견임을 전제로 나온 건가요? 네, 사견임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는 안철수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거냐 네네. 이런 질문이 라디오에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권성동 의원이 아니 인수위원장 하면서 국무총리 하기에는 뭐 역대 그런 경우가 있었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진 않을 거다. 네. 너무 요직을 연속해서 맡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을 비치지 않겠냐. 국민에게. 인수위원장은 기껏 2달인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 위원장이 만약 국무총리 자리를 원했다면 인수위원장을 안 맡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권력이란 것은 어쨌든 간에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다. 특정인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은 그리고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쭉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마음이 있었다면 총리로 바로 갔어야지.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가 총리는 갈 수 없다. 여기는 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욕심을 비춰진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사견이 이렇게 방송에 나왔지만 우리가 경험에 비춰보면 윤핵관으로 불리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곧 윤석열 당선인 의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춰보면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글쎄요. 위원장 이후에 총리로 가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능성 자체는 좀 많이 닫혀져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제는. 권성동 의원의 말을 해석한다면 그다음에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본류를 찾아가다 보면 이 상황은 좀 안철수 위원장한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권성동 의원은 애초에 좀 이제 논란이 됐던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기 김경수 전 지사도 같이 해서 패키징 사면이었죠. 패키지 사면이 될 것이다. 100%다. 이게 논란이 돼서 오히려 회동이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걸림돌이 됐다라는 해석들이 있었어요. 조평론가님이 국무총리 안철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바람을 담은 것이다? 네,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왜 단일화를 했을까요? 행정적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리가 아니라면 또 다른 행정직 경험하려면 선출직을 출마해야 되는데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어디를 출마할 수가 있죠? 집은 상계동이고 지역은 지금 60일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을 당장 다음 주 이내로 벗어나지 못하면 서울시장 말고는 출마할 곳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지금 하마평인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막 계속 들리는 여의도 정가에 들리는 소리가 법무부 장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만약에 법사위원장도 했었고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장관직이 된다면 대통령 후보와 이른바 윤핵관이 동등한 장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배려를 전혀 안 해주는데 라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맞지 않고 저는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의 주가가 2월 말에 6만 3,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5만 7,400원. 약 140% 폭등했는데. 이거 테마주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3천만 원 이상 되면 백지 신탁을 해야 돼요. 이게 약간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2,500억 정도가 됐어요. 벌써. 3천만 원을 몇천 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지. 이거는 다른 의원이 나와서 하라 하지 마라 욕심으로 비친다. 이거 말 자체가 압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압박이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질문을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에 가장 큰 힘이 돼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하고 뒤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이건 전면으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청와대 이전 문제도 전면으로 때리고 있고요. MB 사면도 전면으로 때리고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력 과시일 수 있다. 내가 이 정도로 대통령 당선자와 가깝고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을 내가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 행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황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인수위원장을 맡았을 때
총리로 가는 거구나라고 다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네, 인수위원장 네. 2달하고 이제 행정 경험 충분히 하셨죠. 그러면 네. 이게 어떨까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첫 총리로 네.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지명한 바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결국 뭐 자녀들의 병은 면접 의혹 때문에 낙마했지만 맞습니다. 그런 선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도 아마 이런 선례를 보면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앞으로 그 인수위 이 부분들 이런 내부적인 목소리가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일주일 안에 뭐 합당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두 주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윤석 대표 뭐 코로나 확진도 있었고 했지만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조만간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과 윤석 대표가 만난다라는 네.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조금 전 보도로 네. 이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 이준석 네. 국민의힘 대표가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만난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위원장의 앞으로 행보가 좀 잘 풀려 나갈지 아니면은 그 후보 당시에 합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삐걱될지 이건 합당 문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국무총리 뭐 지명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게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어쩌면 갑작스러운 단일화로 놀랐었잖아요. 네. 이 안철수 총리 뭐 내정자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인사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어쩌면 지금 뭐 좀 내분의 조짐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또 사적 발언이 나와서 네. 해석이 구구합니다. 자, 지금 12시 41분을 넘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전국 하늘빛이 흐린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계속해서 날이 흐리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는 밤에 하늘빛이 맑아지겠습니다. 낮까지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텐데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외출하실 때 챙기시고요. 현재 점심시간이 되면서 도로 위에는 작업이 시작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안성 부근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는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4km 구간 정체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막히고 있습니다. 기흥휴게소 부근에서는 역시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황은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은데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 천천히 지나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안산분기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봉 부근에서도 짧은 정체 있습니다. 사고 소식이 있으니까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이 와중에 또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홍준표 의원이 격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격분했습니까? 이 대구시장이 되려면 당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상. 사실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천 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격분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최고위가 이 룰을 네. 의결을 했어요, 이번에. 어떤 룰을 의견했냐면 현역 의원 10%, 무소속 출마 전력 15% 감점 지침을 발표했어요. 아, 감점 지침.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네. 10% 마이너스입니다. 무소속 출마 전력. 2020년 총선 때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구에서 당선돼서 복당을 했죠. 참 힘들게 복당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15%니까 합하면 25% 감점이 되는 거예요. 이야, 100점 만점에 25점을 그렇죠. 깎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큽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쟁자들도 보면 이진숙 뭐 전 MBC 사장 대구 사장인가요? 네. 예, MBC 출신 기자.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나갑니까? 예,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쟁쟁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이 한 점 한 점이 소중한데 25%가 마이너스 되는 이 상황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당 운영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 앞두고 당의 방침대로 총선대 탈당했던 사람들을 대사면하고 모두 입장시키지 않았냐. 그렇게 해놓고 사면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네. 그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난 게 뭐냐면 홍준표 의원이 네. 이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본인도 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그 의결 기구 내에서 네. 이 감점 룰을 의결했다.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민감한 사안이네요. 네, 그래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홍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공명정대해야 할 당권이 개인의 사욕으로 분탕칠 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런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의 뭐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거는 회의를 주도한 거는 이준석 대표다. 그리고 이게 찬반 의견이 있어서 감점 조항만 따로 무기명 비밀 투표한 거다. 그래서 다수결로 이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된 거지 내가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고 뭘 주장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도 본인의 한 표가 행사된 거 그렇죠. 맞죠? 뭐 사실은 의사결정이 그렇죠. 되는데. 네. 자, 야 이게 오평론가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출마 경험자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이건 반대 상황은 있긴 있었어요. 제가 네. 제가 출마할 때 만 29세라 이제 만 40세 미만은 이제 10%의 청년 가산이었고 플러스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만 30세 미만인 만 29세인 저는 만 25%의 가산점을 받았어요. 이거랑 정반대네. 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예비 경선을 붙었던 분이 만 63세였는데 정치 첫 출마해서 신인 가산점 10%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정치 신인. 네, 그분이 10%를 받고 제가 25%를 빼더라도 제가 이겼기 때문에 큰 자본을 지나가긴 했어요. 네네네. 근데 감산점은 지금 이렇게 그 큰 인물이 있을 때는 몇 퍼센트로 차이입니다. 몇 퍼센트 차이로 끝날 경우가 매우 높아요. 지금 그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대구에만 대구 시민들이 신경을 썼던 곽상도 의원 전 지역구. 제가 알기로는 국회 개원 이래 거의 최저 득표 20% 초반대로 당선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바로 지난 대선 날 같이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종로구에서 당선되던 그때 네네. 네, 대구에서 이제 당선된 무소속이 당선됐죠. 네, 그 탈당해서 나갔거든요. 네, 탈당해서 20% 초반대 아주 최저득표로 당선이 됐었는데 지금 홍준표 그리고 권영진 현 시장, 김재원 최고까지 이렇게 인물도 아까 뭐 이진숙 후보, 이 인지도가 이렇게 높은 후보들이 다 결집할 경우에 다 출마할 경우에는 진짜 1, 2%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25%는 굉장히 25%. 이거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해도 25%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자구도가 되면 굉장히 불리한데 다른 걸 떠나서 몇 퍼센트를 떠나서 본인이 출마할 건데 본인이 그 의결구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누가 들어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할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금까지 60대 대선배를 밀어내고 당선되겠다고 이 선거에 출마했던 오창석 평론가의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20대 가산점 없어졌네요. 네, 저는 뭐 다 날라갔죠. 정치 신인도 아니고 이제. 그래요. 자,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이게 좀 내부 정리가 쉽지 않을 텐데요. 또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이제 입을 한번 열면 그렇죠. 강하게 공격하는 분인데. 네. 자, 이제 민주당 상황은요. 지금 김동연 전 대선 후보. 네. 그런데 이제 단일화를 했었고요. 자, 민주당에 들어오면 지방선거 전략 공천을 따라야 한다. 네.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 대표가 사실 뭐 서울시장이냐 경기도지사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입장을 밝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군들의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이제 일원이 되는 거니까 당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전략 공천에 이 김동연 대표를 투입하든 따라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민주당에 들어온다면 지금 아직 새로운 물결이 이제 합당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합당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김동연 대표가 들어온다면 김동연 대표가 원하는 지역에 가겠다라고 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다. 당의 전략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험지에 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에 보내거나 그러진 않겠죠. 대구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냐 경기도지사 후보냐 이런 정도죠. 본인은 경기도를 피력한 것 같고. 네,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30년 살았습니다 했더니 안민석 의원이 나 50년 살았습니다. 뭐 충청 지역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한화평 충청권도 있겠네요. 오르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민주당이 들어가면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공천의 룰을 따라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네. 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조율을 네. 당 지도부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아마 이제 조건에 따라서 그렇죠. 합당이 되냐 안 되냐 그것도 바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싸움이 될 텐데 지금 본인은 계속 수원 아주대 총장과 경기도 30년 거주를 얘기하는 거 보면 경기도지사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운 것처럼 네네. 보이나 중요한 건 지난 대선까지 기준을 해보더라도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 내 후보를 출마시켰을 때 아직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비 경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당장 안민석, 조정식, 그리고 염태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을 적어도 다 무마시키고 전략공천을 당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당원들의 의지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전략공천의 룰을 따른다면은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 형세가 서울과 말씀하셨던 그 네. 고향인 충북지사 정도가 나뉘는데 거기를 본인이 출마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예 합당 자체가 또 무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겠죠. 생각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지사를 고민한다면 이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들어와서 경선합니다. 경선을 한다든가.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형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자부도를 돌려봤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1대1 구도로 붙였을 때 김동연 아니면 못 이긴다라는 완벽한 판단이 당에서 내려져야 됩니다. 후보 경쟁력 문제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형국이 되게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방선거 전 어떻게 정리될지도 중요한 사안이 되겠네요.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네. 한은 총재 인사 청와대에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 이런 또 입장이 부인했네요. 나와서 부인.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의 의사를 수렴했다. 네. 윤 당선인은 이게 청와대가 우리와 협의한 바 없다. 또 하나의 진실 공방입니다. 네. 좀 지켜볼 문제고요. 자, 끝으로 짧게 박 기자님, 이 네. 공동주택 공시가가 17.22%가 올랐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이걸 공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로 집계가 됐어요. 지난해 공시가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19.05%가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년 연속 2년 두 연속 자릿수. 두 자릿수. 그리고 2년 합산 상승률이 36.27%나 돼요. 네네. 그런데 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세부담이 네, 커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세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정부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 표준 이거는 작년 공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완화 방안까지 함께 오늘 내놓은 겁니다. 대신에 이제 1주택자 보유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령층에 대해서도 일부 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오르는 게 맞긴 하다. 왜냐하면 시세와 너무 차이가 크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제 항상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제 그 과세 지표가 올라감으로써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또 현상이 있다. 네. 이걸 어떻게 또 이제 감안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733님. 벌써 다음 주면 벚꽃도 핀다는데 정치권 뉴스를 보고 있으면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MC 스나이퍼의 봄이여 오라 신청합니다. 야, 옛날 MC 스나이퍼 한번 연락해봐야 되겠네요. 자,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나의 눈물로 얼룩이진 얼굴을 소매로 닦고 부서져버린 모든 것이 하루의 경계선을 잃고 나 새로운 아침을 열 수 없어 울먹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내다보려 알 수 없이 울어대는 내 방식의 초침과 슬픔 속에 피어난 이 알 수 없는 혼란 이윽고 또 쏟아지는 눈물의 꽃을 달래보아도 막연한 게 기다림들이 날 기다리고 있죠. 당신의 흔적을 찾아 기적을 만들어내리라 새들은 알고 있을까 그리운 당신의 목소리 떠나지 않는 메아리 되어 내 맘을 비추는 봄의 빛 이 계절을 흘려보내니 봄이여 내게로 오라. 지겨웠던 그대의 막연한
빈곤해 얼어붙은 달빛조차 제 맘을 녹이지 못해 구름 뒤에 석양 또한 제 감정을 수그러들 때 새들마저 바람 위로 펼치지 않는 날개 비밀을 간직한 채 시간 속을 비행하나 난 이대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 눈을 감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시시덕이는 재를 넘어도 새침대기는 골로 빠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시덕이는 힘을 들여 고개를 넘는데 새침대기는 꽤 바르게 골짜기로 빠져나간다는 뜻인데요. 겉으로 떠벌리는 사람보다 얌전한 척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마음을 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얌전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새침대기가 골로 빠진다고 모범생이던 영희가 가출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시시덕이는 시시덕거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요. 새침대기는 새침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새침대기에서 새침 뒤에 붙은 표현은 대기로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발음 나는 것처럼 된소리 떼기로 쓰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서는 예사소리인 대기가 맞습니다. 대기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얕잡는 뜻을 더하기도 하는 전미사입니다. 또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푼수 또는 푼수떼기라고 하고, 몹시 샘바르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듯한 행동을 자꾸 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얌심대기라고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 이분은 이제 그만 문제라도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흐린 하늘에 공기도 선선합니다. 아직 서울의 체감온도 4도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0도, 강릉, 광주, 제주가 12도, 부산 14도 안팎으로 대체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봄 기온이 짙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4도나 올라 평년보다 높겠고요. 금요일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7도 정도로 출근길에도 공기가 한결 부드럽겠고 낮에는 2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 전국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대부분 토요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일부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낮까지 제주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은 1cm 정도 눈이 올 수 있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오늘도 공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바람을 타고 서해안의 먼지는 약간 해소됐는데 대전의 초미세먼지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전라권과 대구까지 공기가 많이 탁한 상태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6.9도, 습도는 42%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는 25일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에서 확진된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도 일반 관리군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확진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 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늘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과 가공식품업체의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 중 교칙에 속옷 등 복장 규제가 있었던 52개 교가 해당 규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비대위 체제의 민주당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하죠.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뒤에는 지방선거 공천도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쇄신 전략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네. 예, 자, 내일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뭐 비토론, 비대위원장 비토론이 있었고요. 네. 아직도 문자 폭탄이 오갈 정도로 개파 대결이 치열하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자, 신임 원내대표는 비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 내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의 지도부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역할 자체는 아주 막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비대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시게 될 거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국민들에게 대선 과정에서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했던 약속들을 입법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지켜내는 게 새로운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야당으로서의 이 입법부 네. 다수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자, 이 새 원내대표가 내일 선출되면 네. 그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만 남기 때문에 임기가 이 비대위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때까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 전당대회까지가 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8월 예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만 이 또 패배한다면은 조기 전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것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네. 그 결과에 있어서도 단순히 패배한다고 해서 비대위가 다시 꾸려질 거냐라고 했을 때 기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좀 이 당권 지도부 분위기가 수습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최우선 현안일까요? 일단은 코로나가 여전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누적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손실보상과 관련된 게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약속한 바와 같이 50조 손실보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출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감면 제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민주당에서는 입법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고 예. 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일을 챙기는 게 있을 거고 그런 식의 입법 과제들이 몇 개 있고요. 그중에서는 저는 평등법이라고 불리는 차별금지법도 네네. 이번에 민주당에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특히나 갈라치기 정치를 반대하면서 저는 대선 말미에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네네.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에게 화답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존재적 이유로 차별받는 것들을 법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그런 차별을 완화시키는 조치로 화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추경 논의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원내대표께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요. 자, 추경은 또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코로나 네. 지원과도 직접 연결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별금지법의 처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대선 이후에 오히려 이제 패배한 민주당에 이 12만 명이 입당했다. 네. 그래서 이게 패배했지만 팬덤 정치가 살아났다. 이런 기현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지세가 지방선거 8월 전당대회까지 좀 이어질 걸로 예상하세요? 계속해서 더 늘어날지는 제가 딱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 기운이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국민들께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세워주셨지만 거기에서 우려되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완해 주기를 민주당에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기운들이 계속 지방선거와 예.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중앙 권력을 또 이제 지방 분권으로 견제할 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잘하면 계속 늘어나겠고 못하면 네, 줄어들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70일 앞두고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역할이 중요하죠. 또 네. 선거구 획정 문제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언제쯤 완성될까요? 일단 공천심사관리위원회는 당내 구조로 결정하면 되는 거라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진행이 다 될 것 같고요. 네네.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의원들을 몇 명으로 그 지역에서 네네. 몇 명을 낼 것인가를 국회에서 결정해야 돼요. 정치개혁과제로 그렇죠. 중대선거구제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개특위에서 그것을 확정해줘야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광역의회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 지금 국회에서 좀 논의가 잘 안 되면서 지금 지역별로 기초의회는 몇 명씩 배정할 거냐를 가지고 아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되는 대로 아마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네. 6월 1일이 선거인데 지금 입후보할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을 텐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다. 또 이게 이 유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몇 명이 선출될지도 모른다. 이 혼란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빨리 좀 네. 국회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이 민주당 내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네. 지금 지난 대선에서 이 광역 지역으로 보면은 10대 7로 졌잖아요. 네네. 2018년 지방선거는 휩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네네. 그래서 약간 다른 기류인데 서울시장 출마는 좀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기지사 출마의 인사들이 좀 몰리고 있다. 이런 네. 관측입니다. 네. 어떤 대책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주 단순하게 대선 결과가 지선 결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만 봤을 때는 네네. 경기지사를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어떤 배경이 있지만 저는 지선은 대선이랑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중앙 권력을 지금 국민의힘에게 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특히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까지 국민의힘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그것은 좀 나누어서 민주당이 조금 쇄신하려고 하니 민주당에게 줘야겠다 이런 의견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다시 그런 여론들이 자리 잡고 나면 서울시에 출마할 사람들도 곧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후보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네. 자, 특히 권지웅 의원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는 무공천해야 한다 이런 주장했었죠.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이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네. 앞에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 공천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누굽니까? 제가 성함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뭔가 정책이 잘못됐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책임지는 분이 다시 민주당이 공천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반성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6.1 지방선거 기획단 이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과 청년으로 강제 할당한다. 맞습니까? 일단은 당규상으로는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20%를 청년들에게 그리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30%를 청년에게 할당되도록 의무조항으로 있는데요. 사실 이 의무조항이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당대표께서 사실 민주당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2030 공천을 조금 어렵겠지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위 차원에서도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절치부심하고 있다. 최대한 맞추기 위한 노력은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권 의원님 비대위원으로 합류한 이유에 대해서 세입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하는 바람이 있어서 임명된 것 같다. 이런 언급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정부와 또 민주당 지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예고했잖아요. 이거 좀 말씀하신 언급하신 잘못됐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읽힐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반쪽짜리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치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집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임대료의 증가, 주거 불안이 훨씬 더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 주거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반영될 때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할 때 저는 온전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반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최소한 전체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할 수 있지.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반성을 끝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아까 집을 갖지 않은 세입자 시민들은 사실은 자기들은 소외되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비율은 늘 바뀌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이제 집 가진 약 절반, 집을 갖지 못한 약 절반이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답답함의 본질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원래대로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가까이서 보지 못했어요. 되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자체에 대해서 답답해하시죠. 봐도 맞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냐는 거였죠. 근데 마치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 조정을 안 해줘서 졌다라고 하면 네. 저는 훨씬 더 문제의 본질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주장은 좀 적절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또 부동산 시장을 보면 좀 민감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이제서야 이루어지는가 하는 관측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표상으로는 하향세를 띠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정권이 교체되니까 5월 10일이면 윤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이제 허용하는 것, 이게 좀 집값 안정세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같은 관점에서는. 요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입장인데, 근데 설사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푼다 하더라도, 2008년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사실은 뉴타운 그 총선이라고 할 만큼 뉴타운과 관련된 정치 공약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뉴타운 지구를 많이 지정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뉴타운들이 다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정했던 것과 별개로 한 4, 5년이 지나서 그것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았죠. 네. 그리고 집값이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일단 윤 당선인이 설사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게 당장 가격 상승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지켜봐야겠죠. 예,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이 세입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세입자 표현이 등장한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우린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이제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가장 좀 뜨거운 현안이 돼버린 용산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청년층의 반응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제가 들었던 한 두 가지 정도는 하나는 어쨌든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절차나 과정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예를 들면 광화문 혹은 용산으로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스럽게 추진하고 이런 모습이 좀 부적절하다는 것과 또 하나 더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정확히 이렇게 예측되지 않은 채로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새로운 정부에서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다 너무 조급하게 가지 않아야 좋겠다라는 맥락으로 또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KBS 정치합시다 시즌2 화끈한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자, 전거성. 자, 여기서 거성은 큰 소리 별성자가 아니고 소리성자였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작가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요? 네. 전원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이 대선 이후 보름 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대선하고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 예. 대선 같은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이분화돼 가지고 아직도 그 양쪽 진영은 적대감으로 아마 불불 끓고 있을 거예요. 특히 패배한 쪽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인터넷에 보면 어떤 그 인수위 기사라든가 또 뭐 반대편 기사가 있으면 반대편 기사 쪽에는 그런 심한 댓글이 안 달리는데 인수위 관련된 기사에는 밑에 반대편에서 쓴 정말
듣기 거부한 댓글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도 적대감이 넘쳐나고 있다. 이 특히 0.73%포인트 이 박빙의 선거 뭐 반대편에서 보면 신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런 그 선거가 이런 박빙으로 끝나고 나니까 그 적대감이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마 적대감이라기보다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예, 상실감. 특히 민주당과 청와대는 그런 상실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새 정권이 출범을 하면 또 닥쳐올 여러 파동들 이런 염려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사회가 나누어져 있는 것, 이 편이 갈려져 있는 것 이게 조금 장기화될 것 같아요. 큰일이다. 그래서 이제 당선인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직후에는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한 2주 가까이 딱 2주 됐네요.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 분 소개를 빼먹었는데요. 네. 자, 임경빈 팩트체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별거 없으셨죠? 저야 뭐 이제 전원책 변호사님 만날 생각이 부풀어서. 전거성님 너무 반가우시죠? 네, 어제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세요? 네,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하나 뭐 여쭤보시죠. 일단은 사실은 이게 변호사님께서는 원래 이제 쓴소리 전문가셔가지고 지금 사실 인수위가 출범하고 뭐 당선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맞습니다. 거의 모든 이슈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초기 지금 인수위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이 용산 이전 문제가 그 다른 현안 이 논의를 다 없애버리고 있다 하는 게 헤드라인 깔린 게 하나 있었죠. 예, 그런데 참 국민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대통령의 그 소통 문제. 소통 문제는 통치자의 소통은 딴 게 아닙니다. 기자실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같으면 한 달에 한 2번 그 2달에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직접 브리핑을 하고 현안 질문을 받거든요. 거기 이제 많은 분은 많고 적은 분은 적고 뭐 루스벨트 같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경우는 그 이 본인이 직접 15분짜리 라디오 방송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매주 방송을 할 정도로 소통을 하려 하고 또 기자들에게 늘 그 즉문즉답 하는 것이 하나의 관리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통령이 어디 이동하기 위해서 헬기장으로 갈 때는 그 타이밍을 기자들이 절대 안 놓쳐요. 따라붙어서 마이크 들어대고 이 가장 현안 중의 현안을 항상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나는 기자실에 자주 나타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 나타나는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으로. 이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국민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기자실에 나타나서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 헬렌 토머스라고 백악관에 가장 오래 출입을 한 노 기자 94살까지 출입을 했죠.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 제가 그 글을 패러디를 해서 제 책에다가 하나 쓰면서 뒤에 한마디를 붙였어요. 그 권력자가 답하지 않아도 민주사회가 아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에게는 질문할 기회 자체가 봉쇄가 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현안이 있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부터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하는 문제까지 수많은 현안이 있어서 문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봉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런 답이 없었고 이러니까 이 국민이 그 소통을 원했는데 이걸 이번에 당선인이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게 아니냐. 우선 물리적 공간 문제로 오해를 한 거 아니냐. 무엇보다 그 우리가 또 하나 그 외국의 선진 민주정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 민주정은 대통령 총리라는 통치자와
그 참모들이라면 장관들이거든요. 네네네. 청와대 비서들이 아니라 네. 장관들이 다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있어요. 영국 다우닝가도 그렇고 뭐 일본 총리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 말할 것도 없습니다. 펜실베니아가에 다 백악관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면 5분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CIA가 랭리에 좀 떨어져가 있고 네. 펜타곤이 약간 떨어져 있을 뿐이지 다 대통령하고 언제든 회의를 하면 모일 수 있는. 언제든 10분 안에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의 장소에 마이크가 없어요. 이게 그만큼 테이블이 이제 작고 이제 그렇죠. 테이블이 다 좁죠.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테이블보다 훨씬 더 좁아서 이제 그 영국 같으면 총리가 한가운데 앉고 제일 끝에 복지부 장관, 이쪽 끝에 교육부 장관이 앉아요. 그 사진을 보면. 그런데 장관들이 다 붙어 앉아갖고 심지어 아침에는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데 서로 침이 튈 정도로 늘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퍼들이 뭐 언제든지 건네주고 건네받고 할 정도로 그래 그만큼 격의가 없고 그만큼 의사소통이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무회의 장소 심지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할 때도 아주 크다는 책상. 크다는 빙 둘러 앉아 있는 그 라운딩 된 테이블이 있고 거기 마이크가 다 있고 그 앞에 또 모니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는 기자들이 있다가 이제 기자들이 물러나면 이제 얘기를 하고 비공개 회의가 그래서 되고. 그 국무회의 장소나 처음에는 대수보 회의라 그랬죠.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라고 해서 이 수석 보좌관 회의 장소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다 보고 그 들고 A4 용지를 보고 읽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게 소통으로 안 보이고 실제 소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과 참모라면 장관인데 장관들과 늘 만나야 되잖아요. 특히 지금같이 경제는 적과 아군이 없습니다. 경제는 중국이 우리와 아군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우리와 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경제 문제예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 문자 그대로 그 분초를 다툴 때도 있고 이 통치 문자가 또 결정을 할 그런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도 대통령과 이 장관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기재부 장관이 서울 사무소가 있지만은 사실은 차 안에 있을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서울 사무소보다는. 이러니 그리고 국회가 열리면요. 이 세종에 있는 기재부 서기관급 이상은 거의 절반 이상은 국회에 가 있고 올라와서. 아니면 KTX 안에 있거나 성형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러고도 잘 돌아가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뭐 흔히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세종시로 가면 되지 않느냐 다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은요. 저는 아직도 이 세종시로 그 행정수도를 옮긴다 하는 그 결정은 대한민국을 적어도 100% 튀어나갈 수 있는 것을 절반밖에 못 뛰어나가 50까지 뛰어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 마이너스 효과다.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 수도가 분할되어 있어서 성공한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이 성공한 나라가 참 드물어요. 아마 호주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호주 정도. 글쎄 호주도 성공했다고는 못 보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간의 문제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 작업 자체는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 저는 용산이라는 틀을 나발한 건 아니에요. 가령 용산이라는 새로운 부지에다가 그 대통령 관제를 새로 짓고 이 사무실을 제대로 그 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 안에 배치를 해서 그 모든 그 이게 인간으로 치면 두뇌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리에 제대로 모든 설비를 해서 그렇게 옮기면 되는데 이번에 인수위에서 이 결정한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조급하다. 그러면 모든 언론이 다 지적하잖아요. 심지어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그런 사설을 냈단 말이에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러다가는 바늘에 바늘 허리에 실을 맨다. 왜 이래서 두느냐. 유명한 속담이죠. 왜 이래서 두느냐. 처음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1월
27일입니다. 네네. 그때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교통 문제나 경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만 충분히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한 것이 어떻게 불과 당선되고 일주일 만에 그게 바뀌느냐 용산으로. 가봤더니 재앙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은 칼럼을 읽고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이죠. 아직까지는 여당이니까 그 여당에서는 이거 풍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모함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게 이런 문제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리고 국방부가 옮겨가고 합참이 장기적으로 또 옮겨간다 이러는데 지금 합참 시설에 가보면 엄청난 비용을 들인 겁니다. 그리고 초현대적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그걸 통째로 또 옮겨간다. 그리고 그 문 대통령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5월 9일까지는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 책임자란 말이에요. 사명이 있다. 그런데 그 신경 부분을 떼갖고 여기서 일로 옮기는데 그게 뭐 0.1초 만에 옮기지는 것도 아니고 그 옮기는 작업만 하더라도 사실은 위기센터를 옮기는 데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해서 나는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기를 보이는 이 대통령 당선인의 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왜 여기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좀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청와대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관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장치입니다. 그게. 이 민주주의가 성숙되려면 이런 장치를 바꿀 때는 적어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가령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 나는 용산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용산이라 그러면 나 정말 싫어. 한강 보이면 나는 싫어. 이래서 나 다시 청와대로 갈 거야. 이러면 그때 또 바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공간 장치 이걸 바꾸는 데는 야당과 의논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 뒤에 보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써 있습니다. 서 있잖아요. 하루의 뜻이라는 글자가 항상 나오죠. 본인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은 3분의 2는 반대를 하고 3분의 1이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반대 진영은 거의 90%를 반대를 하고 뭐 이쪽은 윤석열 당선인을 찍었던 분들은 그래도 4분의 3은 찬성을 하고 4분의 1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특히 60대 이상만 찬성을 하고 20대부터 50대까지는 다 반대를 해요. 그럼 그 반대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령 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게 조급한 거 아니냐. 또 이게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는 상징인데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일하고 우리는 다들 이걸 생각했다. 소통 문제로 생각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용산에다가 새로 다 옮기고 한남동 공관 그 마을에 가서 그걸 옮기겠다 그러느냐. 이런 불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만큼 지금 이 결기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대통령 뒤에 서놓은 당선인 뒤에 서놓은 글과는 정반대로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뭐 두 가지 문제 꼼꼼하게 짚어주셨고 이제 대통령의 소통 문제까지도 앞에서 강조해 주셨는데 아마 전 변호사님의 이 전원을 미리 윤 당선인이 캐치했는지 오늘 오전에 통의동 천막 기자실을 찾아서 티타임을 했어요. 자주 만나도록 하겠다. 용산청사로 옮기면 1층에 프레스룸을 자주 들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지금 전 변호사님은 군 법무관으로 10년 넘게 재직하신 또 경험이 있으시고 이 국방부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행정적 보좌를 하는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국방부 이전한다고 안보 공백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육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중요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합의가 안 된다 그런다면은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본인들이 대통령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뭐 우리도 그렇게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또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은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 요직을 연속해서 만든 것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국민들에게. 네, 이른바 윤핵관 많이 올랐더니 권성동 의원인데 사실 뭐 저 윤석열 당선인과 어릴 때부터 이제 강원도 외가 친구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한번 꺼냈었고 오늘은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까지는 안 갈 거다. 과도한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가령 차차기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국무총리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한 뒤에 통치권자가 된 사람은 최규하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권한대행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거죠. 뭐 11.6 사건 때문에 갑작스러운 급변 사태였고 선출직으로는 없었죠. 예, 정상적인 국가 상황에서 총리를 마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다. 왜 그랬겠어요? 바로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정치적으로 할 일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대통령 제에서는 이게 난센스 같은 자리입니다. 미국 대통령제를 수입을 하면서 국무총리제를 갖다 놓은 것은 군대로 치면 참모장 같은 자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없애야 될 자리죠. 이 국무총리가 있으니까 대통령과 장관들이 지휘관과 그 참모가 안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 때문에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대통령 대신에 매맞는 자리, 이 대통령 대신에 국회에 나가서 답변하는 사람, 대독총리라는 말이죠. 대독총리. 그리고 헌법상 권한은 거예요. 국무위원을 제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 또 물론 대통령이 명을 받아. 그렇죠. 그렇게 그 국정을 통할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국무총리 제도를 왜 두는지 헌법을 가령 그 4년 중임제로 바꾸면 바꿔야 될 게 바로 이 국무총리 없애는 겁니다. 첫 번째. 부통령제 이렇게 돼야 되네요. 두 번째는 헌법 129조에 있는 이 경제 민주화 이게 있으니까 더 오해를 사는 거예요. 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요속 빼고 나면 아주 해석이 쉬워요. 문자 그대로 오히려 진짜 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필요 없는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 헌법에 이런 경제민주화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넣어놓은 헌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헌법 전문 좀 짧게 만들어야 되고 헌법 전문에는요 유진호 박사가 만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이 위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만 남겨놓고 좀 쓸데없는 거 좀 빼야 돼요. 왜 헌법을 갖고 이렇게 시집분하게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헌법도 이게 개헌하자는 얘기가 곧 나올 텐데 아마 4년 중임제 하자, 내각제 하자 또 여러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헌법의 원론 해석으로 딱 들어가셨는데 궁금한 거 요거거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는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못할까요? 그래서 뭐 본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총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륵 같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정문찬 총리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게 그분이 아마 총리직을 안 맡았으면 아마 대통령 후보가 됐을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생각이 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굉장히 온건한 분이고 이런데 총리를 한 바람에 정치적 때가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대통령의 늘 그 2인자 그 역할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2인자도 제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모든 총리가 말입니다. 역대 총리가 2인자를 제대로 한 분이 거의 없잖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권성동 의원도 지금 강조하는 게 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현직 대통령하고 이제 당선인이 굳이 만날 필요 없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 권성동 의원 정말 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쓴소리를 한번 예, 해주셔야군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늘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분란을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마치 새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제 우리 세상에 왔다. 이런 자세보다는 지금 겸허해야 돼요. 지금은 겸허하고 겸손하는 것이 가장 미덕일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신구 권력이 만나는 것. 물러나는 대통령과 그리고 새로 대통령이 되는 분이 악수하고 만나고 같이 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안도감을 주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트럼프와 바이든도 아닌데. 그렇죠. 네. 무슨 문재인 대통령과 가령 이게 그 우리가 뭐 정 그렇다 그러면 안 만나겠다. 네. 이 사사건건이 청와대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왜 그걸 왜 만나느냐. 사실 엄격히 따지면요. 이 청와대 옮기는 비용을 과연 예비비로 써야 될 것인지는 예비비를 그 예산에 둔 그 성격을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직접 라디오에 나가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지나친 표현이에요. 자, 표현을 좀 제발 그 힘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라디오 같은데 자꾸 나가서 온갖 소리 자꾸 해서 이 국민들 심사 불편하게 하고 또 특히 아직까지는 선거 후유증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반대 진영에 그 패배한 사람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을 더 끓게 만들고 수수하게 만들고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변호사님의 말씀에 빠져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이세요. 진영 갈등이 첨예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참모진을 비판하는 게 무모한 짓이지만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레드팀이 필요하다. 자, 레드팀 어떤 의미고 어떤 레드팀 만들어야 됩니까? 예, 외국의 성공한 그 통치자들 보면요. 반드시 레드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레드팀. 그리고 보이는 레드팀을 가진 경우도 있고. 네네네. 가령 마그리트 대처 같은 경우도 늘 옆에서 좋은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팀이 너 잘한다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 야, 너 왜 이런 정책을 썼느냐. 이거는 문제다. 너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전사자에게 전사자 가족에게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늘 이게 따지고 그리고 질책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팀. 네. 그 레드 팀은 통치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레드 팀에게 귀를 열어주는 그런 통치자가 또 그 통치를 잘하는 또 통치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 역대 대통령에게 사실 레드팀이 그나마 있었던 분은 뭐라고 할까 YS 정도 있을까요? YS는 그래도 친한 친구들 중에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뭐 들어가서 모 변호사님인데 들어가서 자주 쓴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말년에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처음 한 3년 동안은 있었지만 그렇게 쓴소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그런 일도 없고 그 뒤에 그런 쓴소리를 하는 그 팀이 있었다. 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팀이든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없었던 것도 뭐 아주 당연하고요. 뭐 그분은 혼밥을 워낙 좋아하니까 사실 대통령이 혼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편 사람을 자주 만나라. 미국 대통령은요. 야당 의원들을 늘 만나고 밥 같이 먹고 차 같이 마시고 그리고 직접 설득하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잖아요. 명단을 쭉 적어놓고 내 이 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러면 그게 자당이든 반대당이든 불러서 밥 같이 먹으면서 설득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언론에 나가지 않지만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도와주세요.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득도 없고 또 반대 진영의 아픈 말을 들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참 답답합니다. 이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하려면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건데 그 귀를 아주 멀리 해버리니까 귀에다가 얘기를 그 입을 멀리 해버리니까 그렇죠. 꿀 같은 얘기만 듣고 저희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윤 당선인에게 우리 전 변호사님을 레드팀으로 추천해 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자, 변호사님 유튜브 보니까요. 예. 항상 이 사자성어나 격언으로 마무리하시던데 오늘도 마무리 한 말씀 딱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국민들이 윤 당선인에게 원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제가 유튜브를 일주일에 한 3번 하는데 어제 내 유튜브 끝에 그 얘기를 썼어요. 파사현정. 우리 옛날에 그 법전을 열면요. 이게 파사현정 이런 글귀를 쓰는 게 많았어요. 이 새 법전을 샀을 때. 그런데 파사현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썩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특히 내가 이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를 좀 청소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게이트 붙잖아요. 나는 특정 사건을 오늘 거론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게이트가 붙고 언론이 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건 이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권 보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파사현정. 살을 깨버리고 사악한 것은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바른 것을 세워라. 파사현정. 이게 지금 우선 윤석열 당선인에게 주어진 책무고 지금 인수위 바빠야 됩니다.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 이 영향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이 많거든요. 경제 재편 시대예요. 그냥 경제 전쟁이 아니에요. 재편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앞장서 가느냐. 그 말로서 우리가 선도국가다 이래서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 같이 특히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기는 엉망인데 물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우선 경제 전문가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도 굉장히 힘들 판인데 지금 계속해서 용산 이 문제로 바쁘니까 참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합니다. 자, 경제 재편에 대비하라. 그리고 파사현정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와 진격의 보수 함께했고요. 임경빈 작가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동 컵라면 맛이 딱 떠오르시죠?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조금 국제본부인가? 아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7일째인데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주목받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3월 초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전 대위입니다. 유튜버로 유명했죠. 방송에도 나왔고. 현재 근황이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3월 6일 날 이제 들어가셨고요. 폴란드를 거쳐서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15일에는 본인이 SNS에 살아있다, 전투하느라 바쁘다라고 SNS 쓰셨는데 바로 삭제하셨습니다. 그냥 위치가 추적됐을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뒤에 같이 가신 두 분은 귀국을 하셨고요. 나머지 같이 가신 8분이 우크라이나 모처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갔네요. 한 명이 아니라. 왜냐하면 팀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나의 팀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현역 해병 그건 또 다른 부분 따로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폴란드 접경 지역 근처에 있는 것 정도인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을 꺼려하니까. 어쨌든 삭제됐지만 살아있다, 전투하느라 바쁘다 이런 이제 소식까지 왔는데 자, 이근 전 대위는 해군 특수전단 UDT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2월 13일 날, 물론 전쟁은 2월 24일 날 터졌습니다. 네네. 2월 13일 날 외무부에서는, 우리 외교부에서는 네. 여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고요. 예. 왜냐하면 위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여권을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된다. 여권법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들어가신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우리 외교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국민인데 주장하는 바가 또 있더라고요. 예. 젤렌스키 우리 영웅이시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팔티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을 지휘하고 계시는데요. 의용병을 공개 요청을 했고. 의용병. 예예. 외국 의용병이죠. 이근 대위는 돕지 않을 수 없었다. 살아서 돌아가면 책임지고 처벌받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 이게 아니면은 뭘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걸 고민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외교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네. 아니 당신 혼자의 어떤 뜻은 괜찮지만은 그건 본인의 판단이지만은 이렇게 모방했었을 때 다양한 국제관계의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혼자 갈 수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팀으로 갔다.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정말 많이들 의용병에 가고 있다고 해요. 한 2만 명 넘는다고 해요. 이거 옛날 뭐 스페인 내전 때 같은 때 보면 국제 의용대가 많이 하는 군대를 짜서 가잖아요. 해밍웨이. 예, 누굴래 정원 울리나? 그게 바로 그 경험을 이제 쓴 거기도 그렇죠. 하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외교 문제가 엮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근 대위가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팀을 짜서 러시아 군대와 교전을 했을 경우 그럼 러시아 군대는 이근 대위의 팀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우리나라의 비밀팀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랑 전쟁하자는 거냐. 러시아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이런 사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얽힐 수도 있죠. 만약에 거꾸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오인 사살했을 경우 그 책임 만약에 포로가 됐을 경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건 교전 당사자가 아닌 개인이 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죠. 아니 사실 이게 우리가 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예비역 하는데 예비역도 예비군이잖아요. 그렇죠. 아 참. 만약에 포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면은 이게 이제 정규 군이 아닌 상태고 그러면 그 러시아군에서 간첩 물론 본인은 의용군으로 얘기하겠지만 의용군입니다. 교전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일종의 제네바 협정의 포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 포로로 인정 안 한다. 그럼 직결 처분에도 무방하고. 근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구실을 해갖고 우리나라의 어떤 배상이라든가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다쳤을 때 여기에 대한 배상을 우리한테 지급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다치게 해도 문제고 다쳐도 문제고 그렇죠. 포로로 잡혀도 문제고. 자, 이근 전 대위 역시 이게 살아 돌아간다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인 건 명백한 거죠? 명백하죠. 여권법 위반입니다. 여권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거고요. 더 큰 거는 형법상의 사전죄. 사전죄가 뭐예요? 개인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다른 나라와 사적인 전쟁을 벌였다. 전쟁인데 53년도에 형법 111조로 만들어졌고 한 번도 적용된 예가 없습니다. 적용된 예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개인이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개인이 조직한 어떤 전술 집단이 외국의 어떤 정규 군대랑 교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53년도 이거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빨치산 잔당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사전자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어떤 용도는 이미 사라졌지만은 일종의 만약에 어느 외국에 가서 개인을 사살했을 경우 사망케 했을 경우는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 권력인 정규 군대를 상대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외국에 가서 전쟁을 벌이면 사적 전쟁이라도 사전죄라는 게 있다. 내라는 뭐나 뭐 반란수괴는 들어봤지만 사전죄라는 게 아직도 있는 들었습니다. 줄 몰랐는데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에 과거 분당 샘물교회 사태도 있었고요. 중동에 IS가 막 성행할 때 김군이라고 우리 청소년이 들어갔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IS 김군은 아직까지는
귀국을 안 한 건지 귀국 안 했고 예, 불명이라고 생사 확인도 안 되고 확인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분당 샘물교회 사건은 여권법인 거고 네네네. IS 김구는 사전죄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뭐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예, 사례가 없는 거죠. 일단 신병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자, 저는 이게 같이 갔나 따로 갔나 모르겠는데 이제 현역 해병대 병사가 휴가 중에 폴란드로 무단 출국하다 잡혔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영수비대한테 잡혀서 폴란드 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송환되겠죠? 그러니까, 예, 넘어갔지 않았는데 아직 신병을 확보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법권이 거기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설득 중이다. 아이고. 그런데 아직은 확보 못했다. 근데 이 정도로 가면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돌아와야죠. 신병 확보가 돼야죠. 군무 이탈죄. 이건 뭐 근무 이탈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역병이니까.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뭐 마음은 어떨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근 전 대위의 경우에 이왕 갔는데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다. 여론이 나뉘어 있는데 무사한 귀국을 빌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평화유지 활동. 전쟁 피난민 보호 활동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굳이 NGO 등과 함께 굳이 교전을 통해서 평화 활동보다는 많은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건 어쨌든 무사히 귀환을 바랍니다. 그래요. 또 비폭력 평화적인 활동 영역이 많다. 구호 지원 등 무사 귀환을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네요.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간식 당첨자는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